네, 안녕하십니까. 제14회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한 중국의 몸부림. 중국 정부는 현재 이 산재한 과잉 부채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특기할 움직임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전국의 산재에 있는 과잉 부채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에 있다는 의미는 결국 지방은행들 이야기입니다. 지방정부랑 지방은행, 지방국영기업 이런 경우입니다. 즉 부채가 누적되어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 지방금융기관, 소규모 민간금융조합,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P2P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실이 많이 쌓인 기관들을 지금 현재 이제 큰 은행이 합병하면서 부실 채권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어느 은행이 망했다는 뉴스가 들리는데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 지방은행의 경우 고금리로 발행한 후순위채 정도 이런 거 일부만 이제 디폴트 시키고 대부분은 큰 은행이 일단은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끌어모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결국 그 중앙정부의 결단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뱅크 오브 차이나가 통제하던 인터뱅크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제한적으로 자유화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1년 단위로 일방적으로 통제하던 은행 간 금리를 자유화하여 대출해주는 은행이 스스로 이자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실은행에 대한 대출이 억제가 되고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빠르게 대출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량기업이나 우량금융기관은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 목적입니다. 부실기업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우량기업 지원. 즉, 우량기업의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매달 제출되는 RPR, 론 프라임 레이트를 대출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금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8월 기준 LPR 금리 1년물은 4.25에서 한 4.35 정도로 0.1 정도 낮아졌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이 4년간 동결했던 기준 금리를 낮춤으로써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를 하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조치는 단순히 금리를 낮춘다는 것 이상으로 그 부실 은행이나 기업을 퇴출, 동시에 이제 우량 기업이나 우량 금융기관은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습니다. 중국이 오는 10월 8일부터 새로 기준을 정한 이 소위 대출 우대금리죠. LPR을 연동해서 원주택자와 다주택 보유자 간의 차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금리 적용으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투기를 잡고 산업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만들겠다는 조치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조치처럼 중국이 이제 돈을 풀게 된다면 이 돈이 부동산 투기로 가지 못하고 기업 쪽으로 가도록, 그리고 신규 주택자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의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지분 투자 한도 철폐입니다. 중국은 적격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액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적격 외국인 투자자 투자액 제한을 철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자격을 갖춘 여기에 기관 투자가들이 등록만 하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송금해 규정에 맞는 정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여기에 투자자들의 중국 금융시장 참여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1914년 후광통을 이제 열 당시 이런 약속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2014년 후광통을 도입하면서 Debt to Equity swap을 통해 기업의 부채를 끌어내리려던 시도를 떠올리는 조치입니다. 결국 총평하면 중국 금융당국은 나름대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동시에 서방 자본을 유치하고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비생산적 투기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 건설적인 계획과 프로세스의 개혁을 지켜보면서
뭐 저는 1999년의 한국이 아니라 1995년 한국이 떠오릅니다. 뭐 당시 1995년부터 이제 97년 사이 이제 당시 한국의 금융 시장이 이 개방을 추구했습니다. 뭐 초기 단계 개방 정책을 취했는데요. 뭐 이를 주도한 강경식 부총리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저는 그 불운의 이상주의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 그의 비전은 옳았고 뭐 결국 1999년, 2000년 한국은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은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강경식 씨가 있던 당시 사실은 이제 비단길이 아니라 IMF라는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진행되어서 강경식 이제 부총리가 온갖 불명예를 뒤집었었습니다. 뭐 저는 그의 책임이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그 IMF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외적인 원인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특히 일본요. 그러나 한국 내부적으로 이제 단기 부채가 급증했던 또 하나의 요인은 몇 가지 심각한 과잉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 뭐 대우 부평공장, 기아 소아리 공장, 삼성자동차 김해, 쌍용자동차 인천공장 이 4개의 프로젝트만 사실 저지시켰다면 이 단기 부채 급증도 피했고 뭐 대만 정도의 연착륙을 성공하지 않았나 뭐 이런 뭐 물론 지나고 나서 이야기지만 추정합니다. 뭐 이때 재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냥 전부 자동차에 미쳐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 덩달아서 이제 뭐 한보철강도 나오고 그랬죠. 그때 당시 이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동남아에 뭐 자동차 공장 신설을 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모한 투자를 이제 그들과 같이 함께 했죠. 물론 일본 자동차 회사와 함께 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뭐 결국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이 중국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방 정책이 오히려 위기의 전주곡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국 금융 섹터의 긍정적인 개혁의 움직임은 뭐 역설적으로 공산당의 중앙 집권적 해결책의 실패를 의미하며 시장의 힘을 빌려보려는 최후의 발악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중국 정부의 대외 금융시장 개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기할 만한 건 2014년도에 발표되었는데 2015년도에 시행된 자본시장 개방을 떠올려 봅시다. 2015년에 7월, 2016년 여름까지 불과 1년 사이에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서방 금융권과 중국이 합심해서 간신히 틀어막았는데요. 4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수치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뭐 실제 외환 보유고는 2조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쨌든 즉 중국은 시장의 힘을 빌리고 서방 자본을 유혹해서 위기에서 빠져나가려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 일본 동경도를 팔면 미국의 부동산 전부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 이 중국의 부동산 총합이 약 430조 위안, 미화로 60조 달러인데요. 2018년 당시 전 세계 부동산 총액이 약 125조 달러입니다. 즉 중국의 모든 부동산을 팔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올 때 중국 부동산의 거품의 규모가 얼마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실업이 늘고 몰기지 원금 이자 지급이 어려워서 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미칠 파장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실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환 보유고고요. 이 외환 보유고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1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이 이런 상태라면 중국의 무역수지가 과연 흑자일까? 이것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중국은 고용으로 거품 붕괴를 막아 간신히 금융 시스템을 플로팅한 상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1대1로도 중국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자산 버블입니다.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NPL, Non-Performing Loan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부채들. 세 번째는 미국의 관세 공격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내부적인 모순이고 다음의 것은 외부적인 공격인데, 이 중국을 지금 비유를 들자면은 중국 자체가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뭐 이웃 동네 마이크 타이슨이 놀러 와서 현피 뜨자고 집 앞에서 연탄재 던지고 소리 지르는 형국입니다. 깊은 병에 걸린 중국 금융 시스템을 최소한 이렇게 디폴트가 안 나고 플로팅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공장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무역수지에 흑자를 쌓아서 이 이자를 갚아야 나가야 됩니다. 빚에 대한 이자요. 그런데 미국은 바로 세계의 공장의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미국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언급할 것은 트럼프와 월스트리트 간에는 미묘한 전쟁 상태입니다. 일반인의 눈길을 피해서 사실상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월가는 교묘하게 트럼프의 뒤통수를 까면서 대중국 관세 전쟁을 해방 놓고 있습니다. 경제 냉전이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은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월가의 이해관계랑 정면으로 대치가 됩니다. 중국의 저가 노동력과 효율성은 미국 투자기업의 수익성에 직결이 되며 이는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월가는 그 단물을 빨게 됩니다. 동시에 중국의 개방될 금융시장의 선점은 월가의 꿈이죠. 월가나 미국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 시장과 투자를 완전히 개방하여 노예노동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주가 상승을 노리는 것인데 그 뒤편에 몰락하는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는 월가의 관심 밖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월가는 사실 스몰 그룹입니다. 금융가라는 게 우리는 엄청나게 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금융가 자체는 작은 그룹입니다. 메이저 그룹은 역시 미국 내 제조업과 미국민들입니다. 이 월가와 애플 등 중국 내 생산 기반을 가진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블룸버그나 CNBC의 무역협상 낙관론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미국이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작년 10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그 직전 미 구축함에 대한 중국 군함의 그 남진하에서 위험한 기동이 이제 이를 촉발시켰는데 이때 당시 펜스의 연설은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는 대전환이었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할 때 잘 쓰는 단어는 cannot coexist인데 공존할 수 없다죠. 처칠의 유명한 연설, 나치 독재 체제는 영국의 민주주의와 이제 양립할 수 없다. 이게 선전포고였습니다. 펜스의 연설은 이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형태를 미국과 세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국가안보와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적으로 두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동시에 트럼프의 입에서는 이러한 안보나 전략적 흐름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등한 교역을 통해서 무역 수지의 균형을 되찾고 싶다는 통상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진핑을 친구라고 부르죠. 좋은 관계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은 그 무역 수지가 균형이나 적자 비슷합니다.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 부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항상 적자죠. 그런데 중국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균형 수지나 그 무역 수지 흑자를 대폭 축소하려고 트럼프가 시도한다. 그럼 이 미국에서 달러를 가져와서 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겨우겨우 플로팅해야 하는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원래 무역 협상을 이끌었던 자는 피터 나바로입니다. 나바로는 아시다시피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고했던 자로 미국의 실업과 제조업의 몰락도 이러한 흐름에서 봐야 한다고 늘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그에게 핵심은 관세 부과를 통한 세수가 아닙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시장을 연다고 한들 그 넓은 나라에서 공안에게 단속을 맡겨야 하는데 미국이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중국은 늘 그렇듯 시간을 끌고 속임수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질구레한 생필품의 경우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주류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월가를 중심으로 나서고는 있습니다. 그 나바로의 경우 중국을 길들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고 중국을 꺾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기전자 IT 장비의 9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중국 내 생산 기지를 미국의 우호적인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는 서플라이 체인 재설계 작업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안보와 전략적 사고를 하는 세력, 두 번째 이 긍정적 무역 협상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돕고자 하는 실리적인 세력, 이 두 세력이 현재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편에서는 이런 미국의 딜레마를 알려주는 기사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는 중국의 예상되는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기저기 오타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